안녕하세요. 저는 36기, 네오비 36기 김태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명견말리라는 책인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름 휴가 기간에 책 보시고 SNS에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면서 추천하셔서 이 책이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서 동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타로 카드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한 장 선택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선택하신 카드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 카드를 선택했거든요. 다들 하나씩 선택하셨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미래를 궁금해할까요? 근데 그 미래를 보는 방법이 이게 타로점을 보거나 점집 가서 보거나 이런 방법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해요. 책이.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하고 방금 우리가 타로점 하면서 집중했던 것처럼 앞날을 내다보고 싶어하는 안목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앞날을 내다볼 거냐면 안목을 갖춘 사람 등의 지혜를 빌려서 그 미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가 절실한 시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명견말리는 개인이 느끼는 이러한 절박한 위기감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거는 책의 제일 앞에 프롤로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갔어. 그렇다면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힌트는 책 앞에 있습니다. 네. 일자리. 네, 일자리도 맞습니다. 맨 책 표지에 써 있어요. 책 표지에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구, 경제, 의료, 북한이에요. 인구는 뭐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뭐 항상 안 좋죠. 그런 거. 의료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북한. 여기도 북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뭐 뉴스에서 항상 요즘 나오는 것처럼 뭐 핵을 쏴서 인류의 위협이 될 것 같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를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기회를 얻으려면 다르게 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맨 뒤쪽에 보시면 맨 뒤 표지판을 보시면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읽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주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구입니다. 인구. 1장 거대한 인구 집단 베이비 부머의 삶을 바꿔라. 무엇이 은퇴 이후의 인생을 가로막는가? 여기에서 핵심은 준비 없는 은퇴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5분의 1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은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비 없이 나왔으니까 이제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이 없으면 수익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의료기술이 발전되는데 수익이 없다니. 근데 하지만 그들에게도 베이비 부머 세대에도 가진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부동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문제는 이것만 있지 실제로 쓸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어떻게 나머지 인생들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삶을 바꿔야 될까요가 이 책의 1장에 대한 핵심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투자와 유지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는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이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좋지 못한 직업을 갖는다는 그런 위축된 심리감, 이런 거를 좀 버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인구 쇼크의 시나리오. 과연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일까? 책에서 보셨듯이 22세기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조차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청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정책들이 다 노인 복지 쪽으로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나라에서 청년들을 복지를 못 해주고 그 노인 복지 쪽으로 힘을 쓰니까 청년들이 일도 안 하고 뭐 배워봤자 뭐 그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복지라는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뭐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이 청년에게 복지를 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복지를 했다면 그 복지를 받은 노인들이 돈을 많이 쓰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경기 불황이라는 시대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돈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복지 자체가 청년 쪽으로 왜냐하면 노인들은 복지를 받았는데 잘 쓰지 않으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 투자, 전 세계가 기댈 유일한 자원, 어떻게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 사는 900명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백인들이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면, 기본소득을 준다면 그들은 술과 마약, 도박 등으로 돈을 다 써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책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 최소한의 생계를 이렇게 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다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투자가 노인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에게 하는 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청년 투자들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정된 복지라는 자원을 가지고 노인 세대들이랑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핵심인데요. 이 세대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 여기서의 핵심 경제 공동체는 청년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 노인들은 이렇게 뭐 도전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는 경제 파트입니다. 로봇이 대체 못할 직업을 가져야 하나, 일자리 소멸인가 일자리 이동인가, 그건데요. 책에서 보셨다시피 순창 고추장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순창 고추장은 뭐 82년도에 세워져서 한 근 30년 동안 이어지는 기업인데요. 그 30년 동안 기업의 순이익이 1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단 10자리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일본에는 요리사가 없는 초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밥을 지어주면 알바생이 그냥 회만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이 아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런데 과거에는 과거는 좀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들던 시대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걸 조립해야 될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자동차가 다녀야 할 길을 만드는 사람 일자리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이거 악어입 그래프를 보듯이 일자리가 그 수익률이 아니고 생산성이 이렇게 10%가 증가해도 고용률은 단 1%만 증가하고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 책의 또 핵심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태풍의 눈 속에 있다고 해요. 태풍의 눈 속이라는 게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휘몰아칠 시대, 그 중에 이제 제일 조용한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한에 따라서 일자리가 계속 없을지 이런 게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아니고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게 답이라고 해요.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의 능력을 현재 그냥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익숙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만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지금 익숙하지만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부터 그만해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본주의는 스스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미국에 월마트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고 해요. 이 기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슬로건이 매일 최저가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제일 최저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줄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제일 앞장섰던 악덕 기업이죠. 근데 이런 악덕 기업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값이 나가고 좀 비싸더라도 미국산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월마트가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서 미국산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기업 혼자만 잘 되는 사회가 아니고 모두가 미국인 자체가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사회를 공존의 진화를 이제 이뤄내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여기 옆에 보시면 또 뉴발란스라는 신발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메이드 인 USA라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메이드 인 USA를 보면서 미국인이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부러 구매를 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뉴발란스의 성장이 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이렇게 일부러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돼서 이 기업은 우리 그 자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시민 의식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이었던 월마트가 경제 주체인 미국 근로자들과 공존하기로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인간처럼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인간의 진화는 공존을 통해 가능했다고 해요. 여태까지 진화가 다 혼자만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존해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존의 진화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성장 시대의 소비와 정치, 명품도 싫고 싸구려도 싫다. 여기의 핵심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가치 지향적 소비예요. 예전처럼 무조건 싸고 좋은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그 제품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치가. 이 신발은 탐스라는 신발입니다. 탐스라는 신발을 보면은 원 for 원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만약에 너가 이 신발을 하나 산다면 신발을 갖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발 하나 우리가 기부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치 지향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성장 시대의 정치로 넘어오면 스웨덴 패러독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스웨덴이랑 이탈리아가 이렇게 처음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치라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이게 막 스웨덴 패러독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의 간략한 핵심은 청년 세대랑 노인 세대가 한 발자국씩 뒤로 빠져서 협의점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서 결국 저성장 시대에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스웨덴이나 이탈리아가 경제 성장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도 청년 세대랑 노년 세대가 한 발자국씩 떨어져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스웨덴처럼 경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북한. 반을 왔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북중러 기회의 삼각지대,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이 세 곳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중국이랑 러시아가 왜 이쪽에 집중을 할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중국은 1대1로라는 정책을 말한 적이 있어요. 1대라는 말은 중국을 중심으로 땅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겠다.
이게 1대고요. 일로는 바다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겠다. 이게 일로의 핵심이라고 해요. 결국에 이 말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재편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훈춘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러시아는 옛날부터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었던 거 아시죠? 부동항을. 근데 마침 이제 중국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맞춰줘서 이쪽에서 얼지 않는 항구를 얻고 여기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일본이랑 우리나라 제품, 유럽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유통의 핵심으로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기회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북한은 뭐 그러면서 벌면 되죠. 그래서 북한도 여기 협조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냥 주변의 변방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협력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남북 간의 전체적인 통일은 떨어져서 보더라도 그 경제 통일만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대치 상황 앞에서 경제 교류가 뒷전기를 반복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주변국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핵심 멤버로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돈주, 북한의 신인류에 주목하라. 경제 통일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북한에 이미 750개의 장마당이 있다고 해요. 장마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거의 없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정부가 이런 장마당을 폐쇄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지시가 아니고 개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랑 90년대 제 또래들은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과 위의 세대들은 생각이 완전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10년 뒤면은 제 또래들이 북한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돈주라는 게 있는데요. 신흥 자본 계급이래요. 북한에서 자본 계급이 이제 또 생긴 겁니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이런 신흥 자본 계급들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해요. 자본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업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나라 건데 이름만 나라 거지 실질적으로 속을 보면은 다 개인 거예요. 돈주들 거. 그래서 조금의 돈을 나라에 내고 나머지 이익들은 다 돈주들이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변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경제적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절반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경제적인 사회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우리가 더 뛰어나니까 이 협력을 이루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 비용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발전해 나간다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라도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 마지막인데요. 힘드시죠? 아니요. 네, 유전자 혁명이 만들고 있는 미래, 보험, 의료, 노후, 먹거리, 산업까지 바꾼다. 미국에서 이제 100만 원이면 어떤 질병에 걸릴지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릴지 아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싸질 테고 100만 원만 들이면 또 의료는 뭐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노후 더 오래 살 거고 먹거리 산업까지 바꾸고 있다고 해요. 뭐 브래드 피트의 아내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 가족이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을 그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벌써 그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황우석 박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유전자 강국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황우석 박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게놈 기술 이런 게 자체가 윤리적 문제를 좀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천재 유전자 찾기, 뭐 우월한 인간을 찾는 데 열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 뭐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의료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될지를 결정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하는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이고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결정지을 지금이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전자 기술은 더 이상 과학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정치,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되고 풀어져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행복한 기억 상실자들의 사회, 고령화 사회가 아닌 치매 사회에 대비하라. 전 세계가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격리와 보호 위주가 아니고 그냥 자유와 이상, 그냥 평소에 우리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치매 마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는 치매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커밍아웃이 있죠.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치매 커밍아웃의 사회가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초에 한 명씩 늘어나는 치매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치매 인구를 현 복지 정책으로는 계속한다면 이제 국가가 파산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아까 박병호 대표님도 말하셨는데 이런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버려지는 돈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매 사회를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계속 요양원에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자체가 같이 해결하는 방향을 도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우리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치매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너도 나도 치매를 커밍아웃 한다면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은 흔한 질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치매를 빠른 초기 단계에서 커밍아웃 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고 그러면 초기가 기니까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는 짧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금 이미 치매의 사회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가 그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행복한 치매 사회 만들기를 통해서 치매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치매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병원이 돼서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으니까 배려해주고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사회 전체가 치매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냥 요양원 복지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인구 파트는 청년과 노인 세대 간의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고 경제는 기업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북한은 경제 협력체로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의료는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가 서로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